안녕하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입니다. 소리가 좀 울리죠? 예, 작은 피아노 방인데 토요일 오후라 좀 번잡스럽고 좀 시끌시끌하네요. 그 오후가 되면은 토요일 오후에 스포츠 방송, 야구 방송을 하잖아요. 남편이 그걸 열심히 보는 바람에 좀 시끌시끌해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잠시 끊었죠. 분량이 그렇게 그 소설 분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중간에 다른 스케줄 때문에 가는 바람에 끊기고 그래서 이제 다시 2부로 낭독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희곡 낭독, 아니 희곡 낭독은 아니죠. 희곡 읽기 모임 신청해서 거기에 갔었거든요. 아, 결론은 참 좋았습니다. 거기 모인 분들이 모두 다 뭔가 그 희곡을 통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런 기대감으로 저는 이제 처음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하셨어서 그런지 좀 따뜻하고 상당히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후루룩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건 조금 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일찍 만날 수 있으면 시간을 그럼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가질 텐데 저녁 시간이라 조금 촉박하긴 했어요. 어찌 됐든 저에겐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매번은 아닐지라도 상황이 되는 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저 제가 낭독을 하고 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끊어서 좀 당황하셨죠? 이제 그 2부 나머지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뜨자 방 안은 컴컴했다. 7시였다. 푸르스름한 어둠과 코를 찌르는 마리화나 냄새가 방 안을 뒤덮고 있었다. 묘하게 불균일한 어둠이었다. 나는 소파에 누운 채 하계회 연극 뒷부분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이제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새끼여우는 결국 장갑을 샀던가.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부엌에서 커피를 끓여 마셨다. 나는 다음날 서점에 가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지도를 사왔다. 좁은 길까지 나와 있는 축적 2만 분의 100 지도다. 나는 그 지도를 들고 우리 집 주변을 걸어 다니며 헛간이 있는 지점에 연필로 X표를 했다. 사흘에 걸쳐 사방 4km를 샅샅이 걸어 다녔다. 우리 집은 교외에 있어서 주변에 농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헛간의 수도 제법 많다. 전부 16개의 헛간이 있었다. 그가 태우려고 하는 헛간은 아마 그중 어떤 것일 터이다. 바로 근처라고 할 때 그의 말투로 보아 그 이상 우리 집에서 떨어진 곳은 아닐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리고 나는 16군데의 헛간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했다. 먼저 인가와 가깝거나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헛간은 제외했다. 안에 농기구며 농약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자주 이용되는 곳도 제외했다. 그는 절대 농기구며 농약 같은 것을 태우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5군데의 헛간이 남았다. 5개의 태울 법한 헛간이다. 혹은 5개의 태워도 지장 없는 헛간이다.
15분 정도면 다 타버린다고. 그리고 쟤만 남은 그 헛간을 보고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그런 류의 헛간이다. 그가 그 가운데 어떤 것을 태우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 다음은 기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 5개의 헛간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몹시 궁금했다. 나는 지도를 펴놓고 5개의 헛간만 남기고 나머지들에서 X표를 지웠다. 그리고 직각자와 곡선자와 디바이더를 준비해서 집을 나와 그 5개의 헛간을 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최단 코스를 설정했다. 강과 언덕을 따라서 길이 구불구불 굽어 있는 탓에 그 작업은 상당히 힘이 들었다. 그 결과 코스의 거리는 7.2km. 몇 번이나 측량해 보았기 때문에 오차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6시 나는 운동복에 조깅화를 신고 그 코스를 달려보았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6km의 코스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1km쯤 더 늘리는 건 그리 힘들지 않다. 풍경도 나쁘지 않고 도중에 건널목이 2개 있지만 신호에 걸리는 일은 드물었다. 먼저 집에서 나와 근처의 대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강을 따라 인적이 없는 비포장 도로를 3km 달린다. 도중에 첫 번째 헛간이 있다. 그리고 숲을 빠져나간다. 가벼운 오르막길이다. 또 헛간이 있다. 조금 앞에 경마용 말에 마곡간이 있어서 말들이 불을 보고 조금은 놀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실질적인 해는 없다. 3번째 헛간과 4번째 헛간은 늙고 못생긴 쌍둥이처럼 매우 닮았다. 거리도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둘 다 낡고 지저분하다. 만약 태운다면 양쪽 다 같이 태워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 헛간은 건널목 옆에 있었다. 약 6km 지점이다. 정말이지 완전히 버려진 헛간이다. 선로를 향해 펩시콜라의 양철 간판이 걸려있다. 건물은 그런 것을 건물이라고 불러야 할지 자신이 없지만 거의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그가 말한 대로 누군가 태워주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마지막 헛간 앞에 잠시 멈춰서서 몇 번 심호흡을 한 뒤 건널목을 건너 집으로 돌아왔다.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은 31분 30초였다. 나는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그러고서 소파에 누워 레코드를 한 장 들은 뒤 일을 시작했다. 한 달 동안 그런 식으로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코스를 달렸다. 그러나 헛간은 타지 않았다. 가끔은 그가 내가 헛간을 태우게 만들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즉 헛간을 태운다는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서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넣듯이 그것을 점점 부풀려가는 것이다. 솔직히 가끔 나는 그가 태우기를 가만히 기다리느니 차라리 내가 성냥을 그어 태워버리는 편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저 나이가 빠진 헛간이었으니까. 그러나 역시 지나친 생각이다. 실질적인 문제로 나는 헛간을 태우지 않는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헛간을 태우는 이미지가 부풀어 오른다 해도 나는 실제로 헛간을 태울 만한 인물이 아니다. 헛간을 태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다. 아마 그는 태워야 할 헛간을 변경했을 것이다. 혹은 너무 바빠서 헛간을 태울 시간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녀에게서도 전혀 연락이 없었다. 12월이 되고 가을이 끝나고 아침 공기가 살갗을 앨듯이 차가워졌다. 헛간은 그대로였다. 헛간 지붕에 하얀 서리가 내렸다. 얼어붙은 숲속에서 겨울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커다랗게 날개짓을 했다. 세상은 변함없이 계속 움직였다.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작년 12월 중순이었다. 크리스마스 조금 전이었다. 어디를 가나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시내로 나왔다. 노기 작가 근처를 걷다가 그의 차를 발견했다. 틀림없이 그의 은색 스포츠카였다. 시나가와 차 번호에 왼쪽 헤드라이트 옆에 조그맣게 긁힌 자국이 있다. 차는 커피숍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그 차는 지난번에 봤을 때처럼 번쩍번쩍 멋지게 빛나지는 않았다. 기분 탓인지 그 은색은 어딘가 흐려 보였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인지도 몰랐다. 나는 내 기억을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어둡고 진한 커피 향이 떠돌았다. 사람들의 얘기 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고 바로크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금방 눈에 띄었다. 창가에 혼자 앉아 카페오레를 마시고 있었다. 커피숍 안은 안경에 새하얗게 김이 서릴 정도로 훈훈한데도 그는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플러도 풀지 않은 채였다. 나는 잠깐 망설였지만 역시 말을 걸기로 했다. 하지만 바깥에서 그의 차를 보았다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나는 어디까지나 우연히 이 커피숍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앉아도 될까? 내가 물었다. 아, 물론이죠. 어서 앉으세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볍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다. 이 얘기는 그다지 생기가 없었다. 원래 별로 공통된 화제가 없는 데다 그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석한 것을 성가시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튜니스의 항구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히는 새우 얘기도 했다. 대충 건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새우 얘기를 했다. 그러나 얘기는 도중에 끝나서 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카페오레를 한 잔 더 주문했다. 그런데 확단 얘기는 어떻게 됐지? 나는 큰맘 먹고 물어보았다. 그는 입끝을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걸 아직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는 말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고 다시 집어넣었다. 물론 태웠죠. 깨끗하게 태웠습니다. 약속한 대로요. 내 집 바로 근처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근처에서. 언제? 요전에 댁에 방문한 지 열흘쯤 지나서요. 나는 지도에 헛간 위치를 체크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앞에 달렸다는 얘기를 했다. 그랬으니 못 봤을 리가 없는데. 내가 말했다. 상당히 면밀하시군요. 그는 즐거운 듯이 말했다. 면밀하고 이론적입니다. 하지만 분명 놓치셨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너무 가까워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군. 그는 넥타이를 고쳐맨 후 손목시계를 보았다. 너무 가까웠죠. 그가 말했다. 그런데 저 이만 가봐야 하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를 더 붙잡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일어나서 담배와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녀를 만난 적 있으십니까? 그가 물었다. 아니, 못 만났는데. 자네는? 저도 못 만났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아파트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팬터마임 모임에도 안 나오고요. 어딘가로 또 훌쩍 떠난 모양이군.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는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서서 테이블 위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한 푼도 없이 한 달 반씩이나요? 생활적인 면에서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몇 번인가 손가락을 꺾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녀는 정말 한 푼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주소록은 빼곡하게 차 있지만 그건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그녀에게는 기댈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당신만은 정말 신뢰하더군요. 빈말이 아니라 당신은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였다고 봅니다. 저도 조금 질투했을 정도니까요. 정말입니다. 전 지금껏 질투란 걸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지만요.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시계를 보았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언제 다시 뵙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다. 이 남자를 앞에 두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 후 몇 번이나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어 있었다. 걱정이 되어 그녀의 아파트까지 가보았다. 그녀의 집은 잠겨 있었다. 우편함에는 광고 우편물이 다발로 꽂혀 있었다. 관리인도 보이지 않아서 그녀가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수첩을 한 장 찢어 연락 바람이라고 메모하고 이름을 써서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연락은 없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아파트를 찾았을 때는 문에 다른 주인의 문패가 걸려 있었다. 노크를 해보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관리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 근 1년 전의 얘기다. 그녀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5개의 헛간 앞에 달린다. 우리 집 근처의 헛간은 여전히 한 곳도 불타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헛간이 탔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또 12월이 오고 겨울새가 머리 위를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나이를 먹어간다. 밤의 어둠 속에서 이따금 나는 불에 타 허물어지는 헛간을 생각한다. 네, 낭독 끝입니다. 자, 지금 처음에 화면하고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스케줄 때문에 다 낭독을 마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나갔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나머지를 조금 남았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낭독을 마쳤습니다. 꽃도 조금 싫은 것 같고 해서 초를 켜봤어요. 이거 사실은 이 초가 기도할 때 쓰는 초예요. 촛대도 성당 성물센터에서 구입했던 촛대, 여기 대 보이시나요? 촛대 받침. 근데 실상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헛간을 태우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를 낭독했고 낭독이 끝이 났습니다. 뭐 아까 제가 이 책 낭독에 들어가기 전에 버닝 얘기도 했지만 일단 이 책만을 가지고 본다면 그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인물이 나오죠. 30대 작가 그리고 20대 후반쯤 20대 후반에서 30살 사이에 아주 젊은 부르주아적인 청년,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면서 뭐 그런 소위 과거
한참 우리나라가 이제 융성에서 막 이제 막 경제적으로 한참 풍요로웠던 갑자기 급성장을 해서 그때 그 오렌지족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강남에 이제 갑자기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뭐 그 주변의 일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득을 보고 하면서 신흥 부자들이 생겨서 그 신흥 부자의 자녀들이 뭐 좀 흥청망청 그렇게 매일매일 흥청망청 그때 야타족이라고 해서 뭐 멋진 스포츠카나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가다가 야타 해서 이제 좀 자기 보기에 비주얼 괜찮은 여성들을 유혹해서 같이 타고 와서 그날 또 신나게 노는 거죠. 뭐 그런 게 한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타족 비슷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특별하게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정확치는 않지만 부유하다, 부유한 청년이다, 뭐 그런 사람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여성이 있죠. 20대 초반의 여성.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현실을 타파하면서 현실을 본인이 이렇게 일구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현실적인 여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는 그냥 본인이 이렇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그때그때 살아가는 하지만 또 이렇게 마음은 다른데 이렇게 뭐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그래서 훌쩍 북아프리카로 뭐 여행을 떠난다거나 뭐 그런 약간 묘령의 여자가 하나 나오죠. 모델 일을 하니까 외모는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특징이 하나가 이제 판토마임 모임을 한다는 거죠. 유명한 선생님한테서 배운다고 나오는데 그 여자가 무심코 이제 귤을 까서 먹고 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죠. 앞에서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그 장면을 아주 진지하게 합니다. 무의미한 것 같지만.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게 제일 흥미로운가? 뭐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이 화자는 바로 그 작가거든요. 이 작가가 그 여성에게 물어봤을 때, 그 여성이, 그냥 간단하다. 귤이 있다라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귤이 없다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그런 캐릭터 그 세 명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화자가 이제 작가로 설정이 돼 있는데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던가요? 갑자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여성을 알게 되죠. 젊은 여성을 알게 되고 그 여성에게 흥미를 갖게 됩니다. 이 설정이 정말 서로 간에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뭐 애인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친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여기에서는 본인이 규정하기로 그래 친구다라고 규정은 했지만 친구라기에는 글쎄요 뭐 어찌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정말 이 책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 남녀 간의 육체 관계가 있다 없다는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자한테서 얻을 수 있는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어떤 위안을 준다고 하죠. 이 작가 화자에게 그런 것과 또 호기심 이런 그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호기심과 그런 분위기, 자극, 나름의 자극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뭐 만나죠. 친구로 규정은 하지만 친구라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뭐 일방적으로 이제 물론 뭐 있는 사람이 돈이 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남자 쪽에서 늘 항상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자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으로 알제리로 훌쩍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죠. 그때 또 연락이 오게 돼요. 그 연락을 받고
배웅을 오라는 뉘앙스로 듣고는 배웅을 나갑니다. 근데 또 그 여자가 묘령의 남자와 같이 들어오죠. 팔짱을 끼고. 누가 봐도 애인으로 보이는 아주 젊고 핸섬하고 건장한 남자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여기에는 분명 나오지 않아요. 서술하는 스타일이, 이 작가의 화자로서의 작가는 그 본인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1인칭 시점이지만 관찰자적인 느낌이죠. 뭐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찰되어지는 것을 서술하고 본인의 행동조차도 그냥 관찰하듯이 서술하는 어떤 심리나 본인의 기분 이런 것에는 전혀 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상대방의 남자를 봤을 때도 만일 그 안을 들여다봤다면은 그 젊음에 대한, 본인은 그래도 이제는 뭐 본인조차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젊고 건장하면서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남자랑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그 질투심 같은 게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런 것은 전혀 언급되어지질 않고요. 여하튼 그런 누가 봐도 연인이라 할 수 있는 남자와 같이 입국을 하죠. 그러고는 그 이후로 종종 셋이 같이 보게 되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참 이상한 남자인 거예요. 이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성 또한 좀 독특한 성향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위기는 좀 호기심을 자극을 하지만 환경적인 것은 그닥 호기심이랄 게 없는 게 그냥 뭐 방랑자 같은 느낌? 뭐 어디에 한 군데 어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뭔가 노력하고 자기 발전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힘으로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충족하는 그런 젊은 여성으로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몸을 이렇게 약간 그 대상화해서 어떤 그런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인 조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생계를 이어가는, 본인이 일하면서 뭔가 그걸 꾸려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태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특별하게 호기심을 갖진 않지만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분위기 자체가 주는 그 재미있다, 뭐 뭘까 하는 그런 것은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끔씩 만나다가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뭐 문득 갑자기 말을 꺼내죠. 그 젊은 청년이 무심코 본인은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헛간을 태운다고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면서 이 얘기는 또 덧붙이기를 아무도 이 얘기를 모른다. 그 여성도 모르고 작가님한테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했다. 왜 나한테 하느냐,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했는지 모르겠다,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젊은이는 그러죠. 작가라는 직업이 가진 분들은 있는 그대로를 뭔가 이렇게 좀 볼 것 같다. 그냥 뭔가 통찰과 그런 의미, 뭐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볼 것 같아서 나름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헛간을 태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군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미쳤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가적 상상력과 혹은 작가적 상상력이 있는 만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봐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헛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말이 그냥 진짜 헛간을 태운다라기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헛간을 태운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은유적인 것을 작가이기 때문에 눈치채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험적인, 이 사람이 진짜 작가다운 그런 은유를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은유를 통해서 과연 이해할까? 그런 어떤 그런 느낌으로 던진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그 헛간을 태운다는 말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헛간을 태운다는 말 때문에 이 작가는 그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태울 만한 헛간을 찾기 시작하죠. 상당히 오랫동안 엑스표를 쳐가면서. 근데 헛간을 타지 않았어요. 또 어느 날부터 언젠가부터인가 또 그녀와 연락이 닿지를 않고 우연히 그 젊은이를 만났고, 카페에서 그 젊은이는 헛간을 태운다는 말을, 헛간을 태우는 건 어떻게 되었나 하고 질문했을 때 태웠다고 했고, 그런데 정작 이 화자가, 작가가 본 불타버린 헛간 혹은 불타고 있는 헛간은 없었고,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던진 말이 그녀를 만나본 적이 있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안부를 묻듯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작가도 의심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녀에게 연락도 해보고, 그 이후에도 이제 헛간을 다시 찾아보고 타는 헛간이 없나, 또 그렇게 여전히.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녀는 결국 영원히 사라지고. 그런데 읽는 독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녀는 왜 사라졌을까? 그 헛간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이 미스테리한 남자. 아마도 그 헛간이라는 의미가 그녀가 아니었을까? 그전에도 여러 헛간을 태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와 같은 류의, 똑같진 않지만 그런 류의 사람을 태운다고 해야 할지, 아마도 뭐 죽여서 태우건 어쨌든 해치는 그런 뉘앙스. 이 책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상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정사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책과 버닝의 영화를 봤을 때는, 버닝에서는 마지막 장면이 결국에는 그 화자로 등장하는 유아인이 그 스티븐 연, 거기서는 좀 뒤바뀝니다. 스티븐 연이 나이가 더 많고 똑같이 부자로 설정이 되지만, 어떤 직업인지 모르지만 부유한 젊은 남자이지만 그 젊음이 이 유아인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많은, 어느 정도. 유아인은 오히려 어떤 청년으로 나오죠. 정확한 수입이 없는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하지만 작가지망생의, 그런 면에서 약간 이렇게 좀 책하고는 설정이 좀 다른데요. 그 영화에서는 그녀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끊임없이 이 유아인은 그 스티븐 연을 의심하게 되죠. 그전에는 이제 헛간을 태운다는 말에 이 책과 똑같이 주변 헛간을 열심히 뒤집니다. 뭐 어디쯤 태울 수 있을까? 똑같은 이 책과 똑같이 엑스표를 해가면서 이렇게 찾아다니죠. 물론 영화에서는 헛간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로, 우리나라 배경이니까 비닐하우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타 없어진 혹은 타버린 그런 헛간, 비닐하우스는 여전히 없었고, 결국은 그녀는 사라졌고,
영화에서는 이 작가 지망생 유아인은 사라진 그녀에 대해서 스티븐 연을 의심합니다. 헛간을 그녀에 비유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는 어떤 면으로는 그 헛간이 말하는 그 은유를 그녀를 의미하는 은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내진 않더라도 막연하게 이렇게 연결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헛간을 태운단 말이 혹은 그녀를 해친다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증거를 찾으려고 하죠. 스티븐 연에게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확신을 갖게 되죠. 그녀를 해쳤다는. 그렇다고 해서 물증은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스티븐 연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는 차에 태운 다음에 자기가 입었던 옷까지 다 벗어서 넣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립니다. 그 스포츠카를. 이 책 안에는 그런 게 없었죠. 영화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 영화에서는 그 어느 정도 거기도 다른 류의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사라짐이 어떤 헛간과 거기서는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것과 뭐 연계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를 살해했다는 것, 죽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물증은 잡지 못했지만 충분히 거기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스티븐 연을 죽이고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과연 이창동 감독은 그냥 어떤 그런 복수로서의 어떤 불태워버림을 얘기한 건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끝까지 그게 나오질 않잖아요. 헛간이 그녀를 의미한 것이라는 얘기도 없거니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작가가 너무 무심하고 건조한 게 아닌가. 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을까? 그냥 전혀 그 젊은이가 그 젊은 여성을 해쳤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안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그녀는 사라져 버렸다. 그 여전히 헛간 앞을 달린다라고 나오죠. 여전히 우리 집 근처 헛간은 여전히 타진 않았지만 어딘가 헛간이 타지 않을까라는 여기에 마지막에 이 문장 몇 줄의 문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문장을 읽어볼게요.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5개의 헛간 앞을 달린다. 우리 집 근처의 헛간은 여전히 한 곳도 불타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헛간이 탔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또 12월이 오고 겨울새가 머리 위를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나이를 먹어간다. 밤의 어둠 속에서 이따금 나는 불에 타 허물어지는 헛간을 생각한다. 여기서 이 화자는 언젠가 헛간이 탈지도 모른다는, 어딘가에 헛간이 탈지도 모른다는 늘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뭔가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불안감은 과연 그냥 헛간이 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기보다는 12월이고 겨울새가 머리 위를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나이를 먹어간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를 먹어감에 대한 불안감,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조급함, 내가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의 정체성과 더불어 내가 무언가를 이룩해내는 해내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런 그 촉박, 그 초조함, 그런 게
이 문장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금 불에 타 허물어진 헛간을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미스테리한 젊은 청년의 그 어떤 기질이랄까 특성, 캐릭터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대사예요. 저는 판단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워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비와 같은 거죠. 비가 온다, 강이 넘친다, 뭔가가 떠내려간다. 비가 판단을 합니까? 저는 절대 비도덕적인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전 나름대로 도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도덕은 인간 존재에 무척 중요한 힘이죠. 도덕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 도덕이라는 것은 동시 존재의 균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자네는 헛간을 태우는 건 도덕적으로 마땅한 행위란 뜻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는 아니죠. 그건 도덕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도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건 여기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상에는 그런 헛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제게는 제 헛간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헛간이 있어요. 여기서 헛간이라는 단어도 헛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나 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환영 같은 헛것을 봤다 이런 것처럼 헛간이라고 하면 쓸모없는 뭔가 잡동사니를 넣어두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그 규정 지을 수 있는 딱 그런 공간이 아닌 뭐 없어도 되는 류의 헛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뭔가 비어있다. 비어있는 곳. 안이 채워져 있지 않은 그러한 것들. 그런 것은 쓸모없다. 그 쓸모없는 것은 태워버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은 판단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해요.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나를 태워줘 라고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누가 봐도 뻔히 보여지는 그러한 빈 공간은 그냥 나는 그거 하나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 행위는 그냥 수단이고 나는 그 행위를 할 뿐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이 정확하게는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보통 저희 나라보다는 한 30년 정도 앞서 있잖아요.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이 작품이 나왔을 쯤에는 아마도 일본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붐을 이뤄서 좀 정점에 이른 시기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한참 경제 붐이 일어날 그 어떤 시기처럼 그런 시기였지 않았을까. 너무 이렇게 물질 문명이 많이 이렇게 발달을 하다 보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냥 어떤 빈 공간을 그냥 막 채우려고 하듯이 그냥 소비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소비적인 것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기에 젊은이들도 아마 그 매일같이 그렇게 좀 갑자기 뭐 좀 벼락부자가 된 듯한 그런 이렇게 좀 부유한 그런 젊은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풍요롭게 살기는 하지만 과연 그 풍요가 풍요로운 것인가? 늘 뭔가 공허하게 살지 않았을까? 본인 자체도 그러했을 거고
본인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또 다른 그런 어 모습의 그런 어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대상들, 그런 대상을 볼 때는 어 그 대상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니었을까? 이 작품 속에서는. 이때 시대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시기에 그 어떤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을 이 시기에 그 허무함과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현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캐릭터를 설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세 인물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불안정해 보이지 않는 인물이 작가예요. 화자. 그렇죠? 이 화자는 어찌됐든 직업이 있고 자기의 역할을 해가면서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의 인물은, 미스테리의 청년은 어떤 직업인지 모르지만 부자예요. 부자이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무엇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좀 하는 말들이 상당히 이렇게 매너 있고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지만 뭔가 이렇게 좀 불안정한 느낌을 많이 주죠. 약간 그 말이 현실적이지 않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가장 그래 보여요. 방황하지 않는. 그냥 화자로서 충실할 뿐입니다. 물론 내면에 있는 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문장에서도 그 불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 화자는 이 캐릭터 중에 젊은 청년과 여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지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읽혀지는 불안감과 허무함과 어떤 그런 초조함,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투영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분화된 또 다른 두 명의 캐릭터가 아닐까. 그러니까 작가라고 판단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정제되는,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딱 보면은 굉장히 좀 틀에 박혀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좀 각이 있잖아요. 좀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속은 모르지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좀 흐트러지지 않은 것 같고 정돈되어 있는, 그리고 상당히 질서정연하고, 어떤 화자로서의 이런 작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전형적인 일본 사람의 모습.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시기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자체의 내면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불안과 허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이 두 명의 캐릭터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과 허무감을 어떤 형상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버닝 같은 영화도 그 각색한 각본을 쓴 분과 이창동 감독님이 어떤 나름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 또 만들었을 텐데요.
여하튼 각자 나름의 어떤 해석이 있는 만큼 나름의 열린 결말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버닝에서는 그 작가가 아니죠. 작가 지망생인 유아인과 또 그 미지의 인물, 굉장히 부유한 한 젊은 남성 스티븐 연, 그 두 사람이 그닥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정말 다른 인물이지만 둘 다 똑같이 뭔가 불안과 허무감을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그 영화 속에서의 여성은 불안과 허무를 오히려 더 초월한 그 불안과 초조함을 어떤 회피함으로 인해서 그런 불안함을 느낄 수 없는 그냥 텅 비어버린 존재같이 느껴졌다고 하면 스티븐 연과 이 유아인은 상당히 뭔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불안과 허무가 같이 공존하는 인물. 한쪽은 어떤 직업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부유한, 그리고 좀 더 젠틀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이도 조금 있는, 그리고 한쪽은 굉장히 그 불안정한 직업 속에서 뭐 작가 지망생이고, 좋게 말하면 젊은 청년이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좀 애송이 같을 수도 있는 그런 그냥 20대 청년이고, 그렇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불안감과 그 허무감은 뭔가 통하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참 애매했던 게 그 스티븐 연을 찔러 죽일 때 그 스티븐 연이 전혀 반항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참 의아했는데 그 영화에서 느껴지는 것은 스티븐 연이 본인을 해쳐주기를 바란 건 아닐지, 본인도 비닐하우스, 여기서는 헛간이 그 소멸되듯이 소멸되기를 바란 게 아닌지, 그 끝없는 허물을 종식시키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어떤 비어있는 공간과도 같은 그런 존재는 무엇보다도 본인이기 때문에 그 본인을 누군가를 통해서 제거되기를 바란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유아인은 그냥 옷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나체로 그 옷까지 같이 불살라 버립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그냥 같이 그렇게 불살라 버려야 뭐 증거가 없어지니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상징하는 것은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겉껍데기를 벗는다.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나와 조우한다. 그런 확대 해석일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도 그 이창동 감독님은 이 책에서의 그 제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그 문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불안감, 이 화자의 불안감이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쩌면 내가 그 헛간을 태우고 싶어지는 충동이 일었다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그 청년은 어쩌면 나를 통해서 내가 헛간을 불살라버리기를, 태워버리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문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헛간을 불태워주길 바란다. 이 문장이 그 영화에서는 그 스티븐 연이 본인이라는 어떤 헛간 비닐하우스를 불태워주길, 제거해주길 바란다 라도 하고도 이렇게 좀 연결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책을 읽는 맛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단편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그 이야기 속에서 아무래도 장편보다는 더 설명적이지 않으니까 상징화되고 비유적인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긴 호흡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나름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더 또 한편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단편의 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딧불이라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집 속에 있는 헛간을 태우다 라는 단편을 읽고 제 나름대로의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책도 이 책에 있는 다른 단편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헛간을 불태우다라는 또 다른 책이 있잖아요. 윌리엄 포크너의 그 단편 소설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 언젠가 제가 또 그 소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오후 낮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이따가 또 저녁 때 또 똑같은 곳에 가서 또 스케줄이 있고요. 가서 한번 즐거운 시간, 흥미로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에 이렇게 초를 켜놓고 뭐야 싶겠지만 나름의 낮에 켜도 운치가 있습니다. 초. 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밤까지 뿌듯하고 포근한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였습니다. 그럼 이만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